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땐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판잣집 같은 곳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참 좋았어요. 할머니랑 살 때보다 밥도 더 맛있었고 친구들이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아라는 게 뭔지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입양 대상이 됐는데 결국 친구가 입양이 되어 고아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입양이 되어 나가는 친구가 축하를 받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입양되어 고아원을 나가는 게 좋은 거구나 하고요. 그때 제가 입양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예뻐서였어요. 친구를 데려간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얼굴이 너무 반반해서 얼굴값을 할 것 같다고요. 친구가 입양된 후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넌 예쁘니까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예쁘다는 걸 알게 되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결국 입양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 얼굴이 예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제가 완전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나올 즈음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선배 간호사들이 저를 참 미워했어요. 제가 얼굴로 합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일도 똑부러지게 일하고 지시도 잘 따르자 점차 선배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나 비로소 평화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즈음 또 그 평화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너한테 꽃 배달왔던데? 선배 간호사의 말을 보니 정말 꽃바구니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이게 제 거라고요? 거기 카드도 있던데? 의아해서 카드를 열어보니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니까 선배 간호사가 물었어요. 왜 그래? 네 거 아니야? 네 앞으로 온 거 맞는데? 제 앞으로 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배 간호사는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이 사람 몰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병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다 아는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병원 안에서 저는 또다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얼굴 반반한 게 병원장 아들을 깨웠다는 소문이 난 거죠. 결국 얼굴값 할 줄 알았다. 취업한 이유가 안 봐도 뻔했다는 둥. 살기 위해 취업한 것뿐인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버텼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때 병원장 아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꽃 잘 받았어요? 그렇게 보니 얼굴을 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체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때, 아, 기억을 못 하셨구나. 네. 근데 왜 저한테 꽃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첫눈에 반했거든요.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첫눈에 반했다며 고백해오는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되자마자 혼자 먹고 살아야 했던 저에게 풋풋한 사랑의 감정은 사치였어요. 그러나 거절할수록 더 안달을 내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러 번 골치가 아팠다 보니 그 즈음엔 나름의 요령이 좀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요? 하긴 이렇게 예쁘신데. 죄송합니다. 번호는 저장 안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으셨구나. 그럼 저 근무해야 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병원장 아들도 꽤 당황한 건지 조용히 물러나더라고요. 잘 처신했다 싶어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놀라서 보니 별다른 말 없이 도시락을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 후로도 며칠 간격으로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발편한 신발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저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 있다고. 없다는 거 알아요. 네?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사실 거절당한 날 이후 좀 쫓아다녔어요. 그건 나쁜 행위인데. 죄송해요. 첫눈에 반해서 쉽게 포기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난감한지 아세요? 제가 좋아해서요? 네, 병원장님 아들이시잖아요. 그게 왜요? 병원장 아들은 누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제가 반반한 얼굴로 끼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취업했다고 생각하고요. 에? 그럼 제가 아니라고 할게요. 참 순수하시네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왜 안 믿어요? 내가 아니라는데. 부잣집 도련님이라 세상이 다 본인 편이셨나 본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마음 좀 접어주세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싫다는 제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 같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났던 그는 매일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선배들은 대놓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 병원장 아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너 다 알고 그러는 거지? 그럴수록 남자는 더 안 달라는 거? 그러니까 말이야. 차라리 밖에서 만나주든가. 아, 일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결국 주변의 성화까지 겹쳐 저는 그 사람을 따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제대로 끝을 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덜덜 떨면서 숟가락도 여러 번 떨어뜨리고 물컵을 쏟고 너무 긴장한 모습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만 거죠. 결국 거절을 위해 만난 만남이 첫 데이트가 됐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열정을 다하는 그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온 그의 문자를 보며 병원에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날아왔는데 순식간에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한 겁니다. 카밀, 내 아들을 넘봐? 저는 걸레물을 뒤집었었고 그걸 뿌린 사람은 병원장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그래, 내가 이 병원 사모야. 네가 만나는 남자가 내 아들이고 이제 주제 파악이 좀 됐니? 제가 넘본 건 아니고요. 내 아들이 먼저 좋아했다 이거냐? 지금은 서로 좋아해요. 근데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여자애들 뻔하지? 고아 출신이라며? 네, 맞아요. 근데 뭐가 뻔하다는 거죠? 뻔뻔하긴. 너 같은 고아가 우리 아들 같은 부잣집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니?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편하게 살고 싶겠지. 제가 개도 아니고 물긴 뭘 물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이런 대우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이런 대우를 못 받아? 이런 대우 받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 그날부터 저는 출근길에 걸레밥물은 물론 밀가루, 굵은 소금까지 온갖 것들을 뒤집어 써야 했어요. 오죽하면 저를 싫어하던 선배들까지 제 편이 될 정도였죠. 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간둬.
너 정도 얼굴이면 더 괜찮은 남자도 만날 수 있어. 차라리 공부해서 네 스펙을 더 만들어. 응?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먼저 쫓아다닌 게 누군데 저 난리라니? 그래도 차라리 사모님께 뭘 뒤집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저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꽤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왜 생겼지?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했지만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싶었지만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장 사모님이 또 병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뭘 뿌리려고 저러시나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손에 들고 있는 건 없었어요. 제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사모님이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손 안 써놨을 것 같니? 저는 사모님의 차를 타고 꽤 먼 거리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인적이 드문 카페에 앉아 마주 앉아 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알아서 차를 주문하셨습니다. 넌 커피는 안 될 테니까 차 마셔. 이미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아, 그게 설마 낳겠다는 건 아니지? 남자친구랑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상의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네? 걔 미국 갔어? 네? 갑자기 미국에는 왜요? 네가 그것까진 알 건 없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지워. 그게 무슨... 정말 못 알아듣겠니? 포기하라고. 설마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 남자친구랑 연락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하여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래서 가진 거 없는 애들이랑 만나지 말라고 했건만. 아휴. 사모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저는 어딘지도 모를 외딴 곳에서 홀로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벤치에 앉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병원장 사모님에게 계속해서 봉변을 당했어요. 또다시 시작된 출근길 봉변은 기본이었고 병원에서도 뜬금없이 보직이동이 됐더라고요. 저더러 청소하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위에서 간호조무사 하나는 청소일 좀 돕게 하라고 하는데 너한테 시키라고 했대.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가란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 병원장 사무가 시킨 것 같은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겠지. 결국 직장에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고 저는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청소 일을 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도망간 마당에 이렇게까지 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병원에 관두겠다고 하자 그간 미운정 고운정 다든 선배들이 가장 섭섭해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려고? 일단 그만두고 찾아봐야죠. 그럼 병원장님 아들이랑은 끝난 거야? 네. 어떡하니 진짜. 너무 예뻐도 똥파리들이 꼬이는 건가 봐. 그래도 전 뱃속의 아이 아빠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비록 말도 없이 도망쳤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사표를 내고 병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병원장 사모님이 씩씩거리며 나타나신 겁니다. 너 어디 도망가? 제가 왜 도망을 가요?
너, 우리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 몰래 애 낳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으시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그렇게 멱살을 잡힌 채 휘둘리는데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22살 어린 내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미혼모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결혼에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거죠.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뺨까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땡땡 로펌인데요. 김민철 씨 아시죠? 이름을 듣는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생각지도 못한 이름 석자를 들은 순간 제 인생은 초특급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로펌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래 주시면 좋고요. 직장도 사실상 제가 나왔다기보단 잘린 거나 다름이 없었고 손찌검까지 당해 자존심이 바닥나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들은 이름 석자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로펌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얼결에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어떤 차 좋아하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죠?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아,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잘 오셨네요. 곧 좀 나아지실 겁니다. 변호사는 알아서 따뜻한 차도 가져다 주고 다과도 챙겨왔어요.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철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이름을 들어서 좀 놀랐어요. 어릴 때는 어머님과 사셨다고 들었는데 행적이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계속 찾으셨나 봐요? 예. 김민철 씨께서 계속 부탁하셨거든요. 엄마랑 살다가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왜 고아원에 가신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절 맡아줄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김민철 씨에 대한 기억도 있으시겠네요? 아주 희미하게요. 아주 어릴 때 손을 잡고 어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김민철 씨도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릴 때 한번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늘 기억이 나신다고요. 한 번밖에 못 데리고 가신 게 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두 분이 왜 이혼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외할머니도 워낙 어릴 때 잠깐 산 거라. 성격상의 차이로 헤어지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김민철 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양육비는 못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랬군요. 상황이 좋아진 뒤에 연락하려고 했을 땐 이미 행적이 묘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민철 씨는 어디 있어요? 그게 같이 가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저는 변호사의 차를 타고 김민철 씨가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봉안당이었어요. 여긴 유골 안치하는 곳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암으로요. 전에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재발하시면서 상태가 위독해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도 아버님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김민철 씨는 제 생부였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지긴 했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는 이혼 후
제 호적을 엄마 호적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아빠 이름은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적힌 엄마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구화원으로 가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빠의 유골함 뒤편으로 작은 노트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기 열어볼 수 있나요? 그럼요. 변호사가 열쇠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네. 유골함 주변에 배치된 액자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세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후회하신 게 딱 하나 있는데 이혼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계속 갖고 다니셨나 봐요. 사진이 삭은 거 보니까.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따님 또래 여자들만 봐도 눈길이 가셨대요. 혹시 오며 가며 만나지 않을까 해서요. 그 다음으로 처음부터 눈길을 끌었던 유골함 뒤편의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기에 열어보니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건데?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고 뒤늦게 수소문해보니 유품이 먼 친척한테 맡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예. 유골함이랑 꼭 같이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따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딸, 아빠 이름은 김민철이야.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네 아빠가 출세해서 우리를 찾아올지? 그러니 이름은 꼭 기억해둬. 홧김에 네 호적을 내 앞으로 옮겼는데 후회해. 그냥 아빠 밑에 둘걸. 그때는 엄마와 이혼을 선택한 아빠가 너무 미웠어. 엄마의 필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두 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인 건 어머님이 알고 계신 사유고요. 김민철 씨께서 알려주신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화를 내셨지만 김민철 씨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유가 뭐였는데요? 당시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지셨대요. 그대로 살면 빚이 어머님과 따님에게까지 갈 수 있었고 당시만 해도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금액이어서. 그럼 엄마랑 저한테 빚을 안 물려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어머님께 이혼 서류 내밀면서 따님 호적도 가져가라고 하셨대요. 아버님 밑에 있으면 따님은 결국 피해를 볼 테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기가 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자라서 우리 딸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냐면서요.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따님 호적까지 파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분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게 이 일기장에 남아있더라고요. 아빠도 본 거죠? 그럼요. 마지막까지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고 보고 또 보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외국에 계실 때라 돌아가신 것도 한국에 돌아오신 뒤에야 알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찾았던 거예요? 네. 빚도 다 갚으셨고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어머님이 아직 혼자시면 이제라도 재결합 제안을 하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따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크게 절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먼 친척분을 만나서 알게 된 거죠.
따님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걸. 그 후로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닐 각오를 하셨는데 암이 발병하는 바람에 못하셨대요. 치료 후에는 일이 바빠지면서 따님 찾는 일을 대행에 맡겼는데 계속 못 찾으셨던 거죠. 그러다 암이 재발하셔서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빠 인생도 참 짠했네요. 예, 그래서 저도 더 백방으로 따님을 찾았었는데 저만 뵙게 됐네요. 그래도 못 찾을까봐 계속 걱정했어요. 우리는 다시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변호사가 저에게 상속과 관련된 문서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김민철 씨께서 따님 앞으로 남기신 유산입니다. 네? 문서를 확인해보니 상속유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김민철 씨가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셨거든요. 그럼 절 못 찾았으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20년 이상 못 찾으면 전국의 아동 위탁 시설에 분배해서 환원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빠가 저를 그토록 절절하게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마음이 많이 슬프네요. 유전자 등록도 안 해두셨던데. 몰랐어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찾을 줄은.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으니까 유전자 등록을 해둘 생각은 아예 못했죠.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본인이 이혼의 진짜 사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오해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더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차라리 모르고라도 살았지. 아빠는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아팠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으셔서 무리해서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잘못은 본인이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그냥 같이 있을 걸 그랬다고. 그랬으면 아내도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없었나요? 따님을 꼭 찾아서 유산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미안하고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가서 엄마 만나서 사죄하고 따님이 잘 사는 거 지켜보시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병원장 사모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네. 뭐? 그냥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네?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한때는 예비 시어머니도 될 뻔했던 사람인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어쭈,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병원까지 관두고 고아가 대체 뭘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 사모님, 아니지. 이제는 사모님도 아니시네요. 아주머니 말씀대로라면. 뭐?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고아는 굶어 죽게요? 이게 아주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그리고요, 이제 아주머니도 저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요. 저 저녁도 비싸고 맛있는 데서 잘 먹고 왔어요. 네가 뭔데 비싸고 맛있는 걸 먹어? 거짓말하는 거지? 왜요? 저는 고아라서 비싼 밥도 못 먹을까 봐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나 만났으니 비싼 것도 먹어봤겠지. 시꾸리만한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뭐 대단한 걸 먹는다고. 그러게요. 그 쥐꼬리만한 월급도 주기 싫으셔서 저를 청소부로 보직 이동시키신 거예요? 예. 누가 너더러 나가랬니? 뭐라도 주워 먹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뭘 주워 먹을 수 있는데요?
말이라도 잘 들으면 또 알아? 내가 불쌍해서 얼마라도 지어줄지? 그 대가는 우리 아기 포기하는 거고요? 그래.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일부터 청소부로 출근해. 계속 저보면서 괴롭히려고 이러시는 거죠? 위자료라도 받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싶으면 판단 제대로 하라 이거야. 위자료 얼마 주실 건데요? 네 처지에 얼마든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가요? 당연히 그렇지.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랑 같이 정말 비싸고 좋은 밥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변호사님께 사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저 저를 무시하고만 싶은 눈치셨죠. 그럼 내일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진즉에 이럴 것이지. 그럼 내일 청소부로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어. 다음날 저는 오후 늦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 방 옆에 있는 손님용 대기실에서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사모님은 버럭 화부터 내셨습니다. 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감히 날 기다리게 해? 그러나 곧 사모님의 시선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너, 이 꼬락서니는 뭐니? 아주머니는 제가 머리뜬 닭꼬락서니로만 보이시나 봐요? 그놈의 아주머니? 너 자꾸 그따위로 부를래? 호칭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죠. 위자료도 주시겠다면서요? 그럼 확실히 끝난 거 맞잖아요. 누가 준대? 너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했지. 하여튼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 내가 없다고 무시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온 것 같은데. 그래? 얼핏 보면 다 진짜인 줄 알겠다. 저런 짝퉁은 다 어디서 구했대? 그분이 뭐라고 떠들든 저는 그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야, 누가 앉으래? 그럼 앉아야지. 임산부가 계속 서 있어요? 너 왜 출근 안 했어?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저 이미 사직서 냈는데 왜 출근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왜 아주머니 말을 따라야 하죠? 야,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배는 곧 부르겠죠. 아직은 별로 안 불렀어요. 아무도 임신한지 모르더라고요. 너 기어이 낳겠다 이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떻게 그게 네 아이기만 해? 제가 낳을 거니까 제 아이죠. 잠시만요, 변호사님. 저는 문 밖을 향해 외쳤고 바로 변호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뭐 이 남자는 또 뭐야? 너 그새 변호사랑 사귀니? 하여튼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변호사님은 사모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봐요. 진짜 변호사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렇지. 제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겠다고? 일단 봉투 안에 든 서류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데 이래?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보더니 사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친권 포기각서? 네, 보시는 대로고요. 작성해 주시면 향후 아이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쪽이 얘 뱃속에 있는 애 아빠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의뢰인의 사생활까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점을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행여나 출산 후에 남자 쪽에서 말을 바꾸면 제 의뢰인이 많이 곤란해지실 테니까요. 뭐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얘 지금 애 낳아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인 거잖아요. 애를 빌미로 뭐라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인 게 뻔한데. 그러니까 친권 포기각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의뢰인이 신부 측에 무엇도 요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저희 의뢰인은 친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길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향후 아이를 두고 있을 분쟁을 염려하고 계세요. 기가 차서 진짜. 예, 네가 말해봐. 우리가 네 애를 뺏기라도 할까봐 그러니? 우리가 미쳤니? 네가 애를 빌미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만 없다면 우리도 없는 애로 생각하고 살 수 있어. 네, 알겠으니까 작성만 해주세요. 저도 바라는 거 없다는 거 확실히 해두려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자료고 뭐고 한 푼도 없어. 네, 안 받을게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 주려고 하셨어요? 네 팔자에는 한 번에는 절대 못 벌 정도는 주려고 했다. 왜? 그게 얼만데요? 1,000만 원. 아, 너 지금 어이없어 했니? 1,000만 원이 적어? 니까짓 게 한 번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반응한 건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세요? 아무래도 태교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남은 건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죠?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뱃속에 제 아이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뭐야? 향후에는 제가 만나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급한 미팅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가던 중에 들른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어딜 가는데? 네가 뭐라고 가던 길에 들러서 날 만나?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아주머니. 야! 솔직히 말해서 아주머니도 꼴도 보기 싫은데 친권 포기각서는 받아둬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꼴 보기 싫대? 꼴 보기 싫죠. 애는 같이 만들어 놓고 미국으로 튄 남자친구 어머니시잖아요. 아, 이젠 전 남자친구고 전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두죠. 미국으로 튀긴 뭘 튀어? 튄 거 맞잖아요.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이고. 아주머니랑은 연락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찌질해요. 저 예쁘다고 좋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닐 땐 언제고. 자기가 책임질 일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잖아요. 저로선 꼴도 보기 싫죠. 그 집 사람들 전부 다.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안 하려고요. 이젠 태교에만 신경 써야죠. 그놈의 태교. 결혼도 안 한 게 애 가진 게 자랑이야? 제가 뭐 혼자 가졌어요? 마치 임신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기에 한마디 해줬는데 바로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약속된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병원장 사모님과 마주쳤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있겠어요? 왜 있겠냐니. 당장 나가. 여기 중요한 미팅 있는 곳이야. 사모님이야말로 여기 안 계셔도 되는 분 아닌가요? 갑자기 또 사모님이라고 하네. 지금은 공적인 자리니까요. 뭐? 그때였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지. 네가 여기 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라니? 넌 우리 아들이랑 교제하던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잖아. 아니요. 투자자로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하대하는 말투는 삼가시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요.
얘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해요? 투자가 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 얘기하시죠. 저도 더 검토할 것도 있고요. 그때 마침 변호사도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 자네 맞군. 근데 같이 오겠다던 투자자가 이분 맞으십니다.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기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뭐? 이 친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네. 저도 추천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집 아드님과도 인연이 있으셨고요. 일단 앉아요. 아니, 앉으시죠.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한 원장님은 사모님과 다르게 저를 보려고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면 어쩐지 무서운 분이었는데 마주하고 보니 별다른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아들과의 일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친권 포기각서 받았죠?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친권 포기각서 써줬어? 그럼 어떡해요? 얘가 우리 아들 애를 계속 낳겠다는데. 아니지. 그걸 당신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전화해서 다 합의 본 거예요. 걔도 바로 쓰겠다고 해서 썼어요.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 뭐가요? 이 친구가 우리 병원에 투자하겠다잖아. 이런 애랑 아들을 갈라서게 한 거야? 여보, 그 말을 믿어요? 얘 괜히 이러는 거예요. 어제는 나한테 비싼 밥을 먹고 왔다고 뻥을 치더니 오늘은 투자하겠다고 이러잖아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얘 고하잖아요? 원장님도 다시 미심쩍다는 듯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투자할 돈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자 제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 의료인의 자산은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요. 제가 신뢰성이 부족한 투자자를 추천했을까 봐요. 지금껏 저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도 만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제가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말씀드렸더니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말을 마친 뒤 저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요. 문서만 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자가 잘 안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병원 사정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쁘다 보니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전부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직원으로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투자자로 보니 병원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여보, 아대는 좀 아니지? 여보, 어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사모님은 원장님에게 못 이겨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끈질기게 병원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도 인사드려야지. 예? 그래요. 고마워요. 어허, 고마워요가 뭐야? 더 정중하게 인사드려야지. 고맙습니다. 마지못해 정중하게 구는 사모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변호사님과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잘했어요?
완전 잘하셨습니다. 일단 아직은 허리 펴시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까지 가시죠. 네. 변호사님의 차에 탄 뒤에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요. 저 병원 요즘 재정 상황이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메꿔보겠다고 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될 리가 있나요? 전에도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아, 이번 건은 차마 소개를 못하겠더라고요. 전에 재정 상황 좋을 때는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마침 이 병원장님 가족들이랑 악연이신 것 같아서 약이나 올려주라고 알려드렸어요. 아까 보셨죠? 사모님이요. 갑자기 저한테 정중하게 구시는 거. 원장님은 완전히 무시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아기를 가져서 찾아갔을 때도 서재에서 나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상정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더니 돈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 돌변하시네요. 그나저나 친권 포기각서 쓴 거 물릴 순 없는 거죠? 그럼요. 본인들 의사로 작성한 거라 물릴 순 없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상 받으시는 거죠? 고생은 아빠가 다 했는데 아빠는 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의 선택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참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거죠. 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 힘든 게 있긴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사세요. 투자권은 어떡하죠? 제가 알아서 잘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돈 있는 거 알고 자꾸 연락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접근 금지라도 신청해서 못 오게 하시죠? 우와,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쯤 입주 청소 끝났다고 연락 왔는데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아빠가 남기신 아파트로 갔어요. 입주 청소는 물론 짐 정리까지 깨끗하게 된 상태더라고요. 집이 다시 봐도 정말 크네요. 근데 아빠가 사시던 집 맞아요? 남자 취향이라기엔 너무 여성스러워요.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리모델링을 미리 부탁하셨어요. 언제든 딸을 찾거든 이 집에 와서 살게 해달라고요. 사실상 아버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전 아빠 흔적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김민철 씨가 부탁하신 유품은 조금 남겨뒀어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유품 상자를 찾아주고는 돌아가셨어요. 큰 집이었지만 인테리어를 어찌나 예쁘게 했던지 거실에 앉아만 있는데도 안락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빠가 남기셨다는 유품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살아오신 흔적이 담긴 한 권의 사진첩과 아빠가 평생을 보며 그리워했을 어릴 때 제 사진과 베네 쪼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봉투에 딸에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딸, 아빠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비록 아빠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 아빠는 엄마와 널 참 오래 그리워했단다. 그때 내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 저 하늘에 가면 엄마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매운 손으로 몇 대는 쥐어박힐 것 같아서 벌써 겁이 난다. 널 생각하며 이 집을 리모델링했어. 실은 네 엄마가 꿈꾸던 집과 비슷하게 만들었어. 네 엄마도 살아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엄마의 몫까지 네가 이 집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는
김 변호사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 사람이 미리 말 안 해준 걸 섭섭해하지 마. 내가 서프라이즈로 보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 친구는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네 일을 부탁했으면 잘 들어줄 거야. 딸아, 부디 행복하게 지내라. 아빠가 하늘에서 엄마랑 함께 지켜보고 있을게. 다 잘 될 거야. 넌 잘 해낼 거야.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쓰신 것도 아닐 텐데도 마치 힘내라는 듯 최선을 다해 해내라는 듯한 응원으로 들려 눈물이 났어요. 더더구나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까지 주신 거잖아요. 저에게 세상은 늘 두려운 곳이었는데 아빠가 남겨주신 모든 것이 다시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 변호사님은 물론 선배 간호사 언니도 와주었어요. 웬일이야. 아기가 널 쏙 빼닮아서 너무 예쁘다. 그놈은 하나도 안 닮았어. 세상 다행이지 않니? 진짜 저만 닮았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야. 제 아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누가 봐도 네 아들이야. 최고야. 야, 나중에 연예인 시켜도 되겠다. 그 정도예요? 사실 너도 인물로만 치면 연예인 했어도 됐을 미모지. 하여튼 언니는 처음엔 나 얼굴 반반하다고 제일 싫어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내 외모를 찬양해요?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네가 너무 예뻐서. 근데 왜 이제는 안 부러워해요? 내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아니, 예쁜 너나 인물 별거 없는 나나 사는 건 다 힘들다 싶어서. 이래서 사람을 좀 오래 봐야 하나 봐요. 언니가 내 병문안을 와주는 날이 오네. 너도 나한테 은인이잖아. 네 말 듣고 병원 안 옮겼으면 나도 다른 동료들처럼 백수 될 뻔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는데 다른 언니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줄 걸 그랬나? 걔들은 들어도 안 믿었을걸. 아무튼 그 병원 재정난으로 난리도 아니야. 다행이에요. 언니라도 다른 일자리 먼저 구해서 그때 제가 투자해줬으면 좀 나았으려나 싶기도 하고. 예, 미쳤다고 그 귀한 돈을 그딴 병원에 투자하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며. 그래도요. 많은 직원이 일자리 잃었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병원에 투자했으면 그 귀한 돈만 날렸을 거야. 다른 애들도 금방 취업할 거야. 걱정하지 마. 뉴스 보니까 원장님 부부가 횡령도 했다고 나오던데요. 말도 마라. 그 아들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어서 수배 중이래. 참. 이런 얘기는 우리 조카 앞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생분데. 흉보는 건 좀 그렇지. 잘 좀 살지. 어쨌든 애가 생부라서 마음은 쓰여요. 마음은 쓰되 조금만 써. 너무 많이 쓸 거 없어. 네 마음도 아까운 인간이야. 네. 조리원 언제 들어간다고 했지? 내가 데리러 올게. 언니, 병원 일은 어쩌고요. 쉬는 날짜 조정하면 돼. 처음엔 악연인가 싶게 만났던 간호사 언니와도 이제는 친자매처럼 지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냥 끝까지 좋은 인연도 마냥 끝까지 나쁜 인연도 없다 싶더라고요. 우리 아기 아빠와의 인연도 그랬고요. 결국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럼에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뒤엔 잘 살았으면 싶었어요.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크면 얼굴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저랑 붕어빵이란 소리를 들어요. 우리 아들은 애교가 많아서 눈만 뜨면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하죠. 물론 얼마 전에 그 평화를 깨는 연락을 한 통 받긴 했죠. 자기야, 나야. 네, 누구세요? 나야. 내 목소리 기억 안 나? 솔직히 처음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만큼 너무 잊고 지냈던 거죠. 아, 난 또 누구라고. 뭐 대단한 연락이라고 그렇게 그윽하게 불러? 자기라니. 호칭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야, 넌 반갑지도 않냐? 나 감옥에서 이제 막 나와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게 너란 말이야. 진즉에 번호를 한번 바꿨어야 했는데 일 때문에 이제와 바꿀 수도 없고. 너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궁금 횡령하래? 5년 만에 연락 와서는 어디다 대고 화풀이야? 풀이가 아니라 너 엄청 잘 산다며? 너는 그래도 생부라는 사람이 5년 만에 전화 와서 내 재산 정도가 먼저 궁금하니? 솔직히 네가 돈 많으니까 애야 넉넉한 환경에서 잘 크고 있겠지. 내가 걱정이지 걔가 뭔 걱정이야. 너희 아버지는 좀 일찍 나타나시지. 네가 고아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반대는 안 했을 텐데. 아니지. 우리 아빠의 존재를 느끼한 덕에 내가 너라는 똥을 안 밟은 거지. 뭐? 똥?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 그래도 우리의 생분들 정직하게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 핑계로 뭐라도 뜯어낼 생각이라면 욕심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끊어. 그리고 바로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비록 살아생전에 우리 아빠를 다시 못 본 건 아쉽지만 덕분에 엄한 사람들에게 감정 낭비하지 않고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아들 밥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포기하지 않은 덕에 만났고 아빠의 선물로 잘 자라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야말로 저에게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